안녕하세요. 비움과 체움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언젠가부터 저에게는 살이 찌고 싶어요 하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부쩍 더 많은 분들이 살이 찌고 싶어서 또는 소화장애를 극복하고 싶어서 이런 문제들로 내원하거나 아니면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내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몸을 좀 더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께는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원하기는 힘드신 그런 분들 중에서 살이 찌고 싶은 이런 분들에게 살찌는 방법을 공식처럼 도식화해서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의 체성분 검사표를 살피면서 오늘의 살찌는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것을 한번 보시면요. 자, 키가 164.4cm인데 체중이 42.6kg 정도 나가세요. 그런데 이제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체지방량이 6.7%, 그리고 내장 지방을 보면 1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은 꼭 없어야 될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4에서 8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1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표를 보면 이분도 키가 164.8이네요. 키가 얼추 비슷한데요. 근데 체중이 36kg예요. 그리고 체지방량이 1.5kg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아예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이 1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자, 또 다음 표 볼게요.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키가 179.2cm인데 체중이 46.8kg이고요. 그리고 체지방량이 3.8kg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분인데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168.6cm인데 체중이 41.2, 그리고 체지방량이 4.1kg, 또 내장지방 레벨이 1. 다음 표 보면요. 키가 158cm인데 체중이 38.2kg, 그리고 체지방량이 6.6kg, 내장지방 레벨이 2. 그리고 그 다음은 152.5cm 여성분이신데 체중이 38kg, 그리고 체지방량이 5.1kg, 그리고 내장지방 레벨이 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6개의 체성분표를 보았는데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체지방이 심지어 1.5kg밖에 없는 분도 계시죠. 체지방이 보통 1.5에서 5kg 정도, 그리고 내장지방 레벨이 거의 대부분 1 내지 2 이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근육량만 많으면 됐지 체지방, 내장지방이 적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체지방, 내장지방이 없는 분들은 근육량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근육량도 부족하세요. 그런데 근육량이 부족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근육량보다는 오늘은 체지방과 내장지방을 콕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체지방이란 무엇일까요? 체지방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비축해 두는 거예요. 내가 언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영양이 부족해서 갖다 써야 되는 그 비상식량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집에 있으면서 세 끼를 다 챙겨 먹을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 가서 시간을 놓치거나 또는 하루 종일 이렇게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갖다 쓸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비상식량이 거의 바닥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끼나 두 끼 또는 하루 종일 뭘 먹지 못했을 때 가져다 쓸 영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혈당 증상을 일으키면서 손은 덜덜덜덜 떨리고 식은땀 나고 기운이 너무 없어서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체지방은 또 하나의 의미가 어떤 우리에게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체온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체지방이 부족하다 보면 조금만 날씨가 추워져도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에어컨 바람을 쐬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평소에도 손발이 뭐 얼음처럼 찬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과 내장지방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체지방과 내장지방이 없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식량으로서의 의미, 또 체온을 보호하는 그런 이불과 같은 의미, 이런 거 외에 또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 오장육부가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몸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딱 받쳐줘야 되는데 오장육부만 덩그러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또 내장지방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지방과 내장지방이 없다 보면 이 위장이라든지 장이 아래로 처지는 위하수, 장하수 이런 문제도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체중이 적게 나가고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체지방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평소에 이 저장된 식량, 즉 지방량을 늘리는 거에서 신경을 쓰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6분의 어떤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체중도 근육량도 체지방도 모두가 다 이렇게 빠져버린, 이렇게 살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어떤 머릿속으로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환자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 빠지는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 대충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던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만성적인 소화 기능의 장애.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주 체하고 이유 없이 배가 아프고 그래서 뭐 많이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늘 살찐 적이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소화가 안 됐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소화 기능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인 위장 기능 장애, 즉 그냥 뭐 소화만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위하수라든지 저산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질환으로 노출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암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위궤양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위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척추 수술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그 수술 후유증으로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면서 살이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고 나서 갑자기 밥맛이 없어지고 살이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방광염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이 있었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식이요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식이요법이 적절치 않아서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즉 어떤 특정 질병이나 염증 질환 그 자체로 인해서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염증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그 질환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식이요법이 적절치 않아서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당능 장애로 인해서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세포에서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즉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는 그 자체로서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 내당능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만성적인 염증 질환을 위해서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는데 그 식이요법이 적절하지 않아서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와 유사하게 어찌 보면 좀 더 그 철저한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가 이 내당능 장애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당뇨인이 되어야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채식 위주로서의
어떤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하면서 그 자체로서 다시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조절이 돼서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당능 장애를 조절하기 위한 식이요법을 적절치 않게 진행을 하면서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즉 소화기능 장애에 의해서 아니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니면 만성염증 질환이라든지 내당능 장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식이요법이 적절치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살이 빠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유를 불문하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살이 찔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공식처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살을 찌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찌고 싶어요 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것을 먹어야 하나 그 식이요법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을 때에 그걸 소화시킬 수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소화 기능 자체를 개선시키는 것, 즉 내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고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것,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비엔체 온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화를 시킴에 있어서 소식지제, 그러니까 소화를 돕는 그 자체의 약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장 기능이라든지 비장 기능이라든지 소장 이런 전체적인 장의 그 힘을 기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비를 보하는 약으로서 산약이나 연자육, 거민, 대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부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부종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수작용,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 얼마 마시지도 않는데 계속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거리고 내려가질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잘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수제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유분피라든지 마송 추출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 자체를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은 약 자체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 자체를 발효를 시켜서 저분자 물질로 쪼개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비엔체 온이라는 것,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탕약으로서 아니면 경호고나 보호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이제 약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드셔야 되겠죠.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소화 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고픔도 느끼고 뭔가를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식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그 12성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2성고는 제 영상을 이제 찾아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12성고를 알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의 경우 제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아침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일어나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먹으면 이제 부대끼고 그래서 아예 아침을 안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죽 조금만 드시는 식으로 간단히 드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심과 저녁 두 끼만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은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드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뭐 먹는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량 총량의 법칙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먹은 것이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아야 기본적으로 살이 찔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먹은 것보다 사용하는 게 더 많으면 살이 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번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으면 남는 게 있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마른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그냥 반 공기
3분의 1 공기 이 정도 드시면서도 내가 충분히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밥을 한 그릇씩 3번 다 먹고 그리고 나서 간식을 또 먹고 이러면서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은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점심과 저녁을 3분의 1 공기 내지는 반 공기 이렇게 드시면서 근육량이 늘어나고 살이 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먹는 양이 에너지로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당장은 계속해서 먹어오던 습관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양을 급격하게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먹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면하는 방법은요. 자,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부 맞기도 한 거예요. 아침에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서 부담스러운 음식은 먹기 힘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죽 요만큼 먹는 걸로 끝내서는 필요한 영양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에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발효 효소식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130가지 정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효소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효소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영양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발효 효소식을 아침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발효 효소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발효를 시키고 효소가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소화 흡수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12성고를 더 드셔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소화에 어려움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2성고 자체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기운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떡이잖아요. 그래서 발효 효소식과 12성고를 아침으로 드시면 비교적 무난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운이 이렇게 부족해서 힘든 경우가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계란을 하나 정도 더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란은 뭐 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드실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아침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조금 하고 이제 밥맛이 돌고 그리고 소화를 시킬 수 있어서 점심 저녁처럼 식사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곧바로는 아니고요. 두세 시간 지나서 아침을 드실 경우에는 그냥 식사로서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점심과 저녁에는 루틴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홍어탕이나 추어탕, 선지 양탕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심에는 홍어탕이나 선지양탕, 추어탕 중에서 한 가지를 드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점심 때 이런 메뉴를 드셨어요? 그럼 저녁에는 또 같은 메뉴를 드시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자, 이때 이제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조기라든지 가자미 이런 것들이 비교적 이제 속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나 가자미를 찜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심은 홍어탕을 드셨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조기를 드시는 거예요. 점심에 추어탕을 드셨어요? 저녁 때 가자미를 드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은 탕 종류에서 돌아가면서 드시고 한 번은 생선찜 형태로 돌아가면서 드시고 또 한 끼를 드실 수 있다면 두부를 넉넉하게 넣어서 찌개를 끓여서 드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세 끼를 드셨죠. 여기에다가 간식을 한 번 더 드실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점심과 저녁 사이에 시간이 조금 길어서 그때에 간식을 드실 수 있거나 아니면 저녁을 한 5시쯤에 이렇게 일찍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녁을 5시에 드셨는데 10시나 11시에 잔다고 해봐요. 그럼 공복으로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저녁을 좀 일찍 드셨으면 7시나 8시쯤에 한 번 더 간식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발효 효소식이나 12성고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한 번 더 드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루에 최소 몇 끼를 드시자? 저는 4끼 정도를 드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소화 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5끼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래서 최소 3끼는 기본이고
거기에다 한 끼 더 4끼 정도를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시라고 한 것을 쭉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특징이 있어요. 자, 아침에 발효 효소식이랑 식이성고를 드셨고요. 두 번째, 점심 때 추어탕, 홍어탕, 선지 양탕을 드시고, 그리고 또 한 끼는 조기나 가자미를 드시고, 또 한 끼는 두부찌개라든지 생선, 아니 계란을 드셨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죠?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을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은 고기를 충분히 먹었으니까, 아니면 오늘 생선찜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 정도면 오늘 하루에 그 단백질 필요량을 다 충족시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근육량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체중에 비해서 1.5배 내지 2배 정도의 많은 그런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단백질이라는 것이 저녁 때 한 번 먹어서 그것으로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50g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 종일 내 근육에 가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화되고 어느 정도 쓰이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4시간 내지 5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프로틴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아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마저도 한 번 드시는 걸 가지고 이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3끼 또는 4끼, 5끼를 드시는데 그때마다 가장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의 단백질 음식, 이것이 꼭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살찌는 공식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노력, 여기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먹는 열량이 소비하는 열량보다 더 많아야 한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3끼 또는 4끼 이렇게 드시는데 그 끼니마다 단백질, 특히 소화시키기 쉬운 형태로의 단백질 음식을 꼭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찌는 공식 2가지를 우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